저거 먹고 싶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제이는 딸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고 3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손을 내밀었다. 채우야, 천천히 먹어도 돼. 이 호떡 엄마 냄새 같아요. 철판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향기 속에서 해나는 이것이 한 아이를 구하는 작은 기적의 시작인 줄 몰랐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가씨, 호떡 2개요. 따뜻할 때 드세요. 조심히 들고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붉은 트럭의 측면 창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해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뜨거운 철판 위에 반죽을 올려놓고 주걱으로 눌러댔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달콤한 흑설탕 냄새가 겨울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트럭 안쪽의 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빛은 버스 정류장 앞 어두운 보도를 희미하게 밝혔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거리는 급격히 한산해졌다. 마지막 버스가 지나간 뒤 정류장 벤치는 텅 비었고 가로등 아래로는 낙엽 몇 장만이 바람에 굴러다녔다. 해나는 트럭 안쪽 작은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오며 고요한 밤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철판을 닦아내며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힘든 하루였지만 표정만큼은 밝았다. 트럭 옆면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해난의 밤호떡 마이너스 정성으로 빚습니다라는 문구 아래로 1,000원, 1,500원이라는 가격표가 적혀 있었다. 값은 싸지만 맛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었다. 단골 손님들은 이 트럭을 찾기 위해 일부러 돌아오기도 했다. 해나의 호떡은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했고 흑설탕이 철판에 닿아 캐러멜처럼 녹아내리는 그 순간의 맛을 정확히 포착해냈다. 그러나 장사는 녹록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뜸했고 재료비와 트럭 대여료를 생각하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해나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이렇게 트럭을 끌고 나왔다. 잠은 새벽 4시에 자서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몸은 지쳤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돈이 절실했다. 이모의 병원비, 밀린 월세,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 그 모든 것이 해나를 버티게 만드는 이유였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거리는 더욱 고요해졌다. 해나는 철판 위에 남은 반죽을 정리하며 오늘 장사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중심에는 작은 아이가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해나는 무심코 그들을 바라봤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중년 여자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옆에서 걷는 중년 남자는 허리를 굽힌 채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뒤로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걸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무기력한 듯한 표정이 해나의 마음을 건드렸다. 일행은 천천히 트럭 앞을 지나갔다. 해나는 습관적으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호떡 드실래요? 따뜻한 거 하나 드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텐데.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아이의 손을 잡던 여자는 고개를 약간 들었지만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저 짧은 눈인사만 남긴 채 지나쳐갔다. 중년 남자는 아예 해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뒤따르던 노신사만이 잠깐 트럭을 응시했지만 그 역시 곧 시선을 거두고 일행을 따라갔다. 해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느린 걸음으로 멀어져가는 소리만이 밤거리에 울렸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기운이 없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까? 해나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해나는 트럭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창백한 피부, 무기력한 표정, 그리고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표정은 해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 역시 한때 그런 시절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의 그 공허함.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 해나는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해나는 여전히 밤마다 같은 자리에서 호떡을 팔았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손님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트럭 안에서 반죽을 치대고 철판을 닦고 라디오를 들으며 밤을 보냈다.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시각에 그 일행이 다시 나타났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자 해나는 깨달았다. 저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느린 걸음으로 걸었고 어른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두워졌다. 해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트럭 안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다음에 저들이 지나갈 때 호떡 하나를 건네보기로.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자정 무렵 일행이 나타났다. 해나는 미리 준비해둔 호떡 하나를 종이봉투에 담았다. 뜨거운 김이 봉투 안에서 피어올랐다. 그녀는 트럭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이거 하나 드실래요? 서비스예요.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가 멈춰섰다. 그녀는 놀란 듯 해나를 바라봤다. 뒤따르던 남자도 걸음을 멈췄다. 노신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괜찮습니다. 돈도 안 받을게요. 그냥 추운데 따뜻한 거 하나 드시라고요. 해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여자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아이의 눈이 해나와 마주쳤다. 무기력해 보이던 그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어렸다. 아이는 봉투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코를 벌름거렸다. 해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저 아이가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냄새에 반응하고 있었다. 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맛있을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여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으로만 감사를 표현했다.
일행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해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느린 발걸음이 멀어져 가는 동안 해나는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도 해나는 매일 밤 호떡 하나를 준비해뒀다. 그리고 일행이 나타나면 말없이 건넸다. 여자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가끔씩 고개를 들어 트럭을 바라보곤 했다. 해나는 알지 못했다. 저 아이가 얼마나 깊은 스트레스 속에 있는지, 저 가족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 밤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건넨 작은 호떡 하나가 곧 그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저거 먹고 싶어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다. 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제이는 손을 멈췄고 옆에 걷던 성주는 발을 딛던 채로 굳어버렸다. 뒤따르던 주치의 강민주는 놀라 입을 벌린 채 채우를 내려다봤다. 채우의 눈은 해나의 트럭을 향해 있었다.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호떡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 달콤한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을 들어 트럭을 가리켰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제이는 채우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한 달이었다. 채우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말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아이는 밥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의사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식사 거부라고 했다. 친엄마를 잃은 상실감이 아직도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다. 제이와 성주는 매일 밤 산책을 시키며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려 애썼지만 채우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말했다. 먹고 싶다고. 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채우야, 정말 저거 먹고 싶어? 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제이는 황급히 트럭 앞으로 다가갔다. 성준도 서둘러 따라왔고 민주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봤다. 해나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제이는 트럭 앞에 멈춰서서 해나를 바라봤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호떡 하나 주세요. 우리 아이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해나는 제이의 표정을 보며 뭔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혹시 특별히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제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눈물을 닦아내며 채우를 내려다봤다. 성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채우야, 조금만 기다려. 곧 나올 거야. 해나는 신선한 반죽을 꺼내 철판 위에 올렸다.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반죽을 다루었다. 속에 넣는 흑설탕도 가장 신선한 것으로 골랐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철판에 닿은 설탕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다. 달콤한 향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채우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다. 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성준도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는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다.
뒤에 서 있던 태석은 손녀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한 달 동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던 채우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원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였다. 해나는 호떡을 종이에 싸서 건넸다. 뜨거운 김이 종이를 적셨다. 조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작게 뜯어서 식히면서 먹으면 좋아요. 제이는 호떡을 받아들고 무릎을 꿇어 채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벗기고 호떡의 한 귀퉁이를 작게 떼어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작은 조각을 채우 앞에 내밀었다. 채우야, 여기. 천천히 먹어도 돼. 채우는 그 조각을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다. 그리고 또 뻗었다가 거두었다.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지는 게 두려운 것처럼. 제이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같이 있잖아. 채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 작은 손가락 사이로 김이 새어나왔다. 아이는 그것을 입 가까이 가져갔다. 냄새를 맡았다.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채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그 조각을 입에 넣었다. 아주 작은 한 입. 어른들은 숨을 죽였다. 해나도 트럭 안에서 가만히 지켜봤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채우는 천천히 씹었다. 눈을 감고 조심스럽게. 흑설탕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며 단맛이 혀를 감쌌다. 반죽의 쫄깃한 식감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다.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제이는 숨을 참은 채 물었다. 채우야, 어때? 채우는 눈을 떴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입안에 있던 것을 천천히 삼켰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느낌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채우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잘했어, 우리 채우. 정말 잘했어. 성준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민주는 뒤에서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았다. 태석은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해나는 트럭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랐지만 저 작은 호떡 한 조각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제이는 채우를 안은 채 고개를 들어 해나를 바라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셔줘서 제가 더 기뻐요. 성주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해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해나는 그의 눈빛을 보며 천천히 돈을 받았다. 태석은 앞으로 나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행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채우는 제이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트럭을 바라봤다. 해나는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아이도 작게 손을 들어 흔들었다. 그 작은 손짓이 해나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해나는 트럭을 정리하며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렇게 먹는 것을 힘들어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의 호떡만은 먹을 수 있었던 걸까? 해나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만든 호떡이 한 아이를 웃게 만들었어. 바람이 불어와 해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다음 날 밤 채우는 다시 트럭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도 느린 걸음으로 왔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였다. 제이의 손을 잡고 두 발로 서 있었다. 아이의 다리는 가늘었지만 스스로 서려는 의지가 보였다. 성준과 민준, 그리고 태석도 함께였다. 해나는 그들을 보며 반갑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호떡 드실 거예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어제 먹고 너무 좋아해서 오늘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해나는 바로 반죽을 준비했다. 채우는 트럭 창문 앞에 서서 철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반죽이 철판 위에서 부풀어 오르는 모습, 주걱으로 눌려지며 넓어지는 모양, 그리고 가장자리가 파닥하게 익어가는 과정. 모든 것이 아이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다. 해나는 호떡을 만들면서 채우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채우는 작게 대답했다. 채우요. 채우? 예쁜 이름이네. 몇 살이에요? 9살이요. 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9살이면 초등학교 다니겠네? 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제이가 대신 설명했다.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요. 해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호떡을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다. 달콤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다. 호떡이 완성되자 해나는 종이에 싸서 건넸다. 제이는 그것을 받아 채우에게 내밀었다. 채우는 종이를 들고 망설였다. 어제는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조금 주저하게 되었다. 아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채우야, 괜찮아. 어제 잘 먹었잖아. 제이의 말에도 채우는 주저했다. 종이를 벗기지 못했다. 그저 들고만 있었다. 성준이 무릎을 꿇고 채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채우야, 천천히 해도 돼. 급하지 않아. 채우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먹고 싶은데 아직은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준도 입술을 깨물었다. 해나는 트럭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저 작은 아이가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해나는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채우야, 이리 와볼래? 채우는 고개를 들어 해나를 바라봤다. 해나는 손짓했다. 제이가 조심스럽게 채우를 트럭 가까이 데려왔다. 해나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채우야, 먹기 힘들면 안 먹어도 돼. 그냥 냄새만 맡아도 괜찮아. 채우는 해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해나의 눈빛은 따뜻했다. 강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해나는 계속 말했다. 누나도 어렸을 때 힘들었던 적 있어. 슬픈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그때 이모가 죽을 쑤어주셨는데 먹고 싶었지만 막상 먹으려니까 힘들었어. 그래서 이모가 그러셨어. 괜찮아. 냄새만 맡아도 돼. 그냥 옆에 두고 있어.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옆에 두고 냄새만 맡았어. 그러다가 다음 날 한 숟가락 먹었어. 그 다음 날은 두 숟가락. 그렇게 조금씩 먹었어. 채우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채우도 천천히 하면 돼. 오늘은 냄새만 맡고 내일은 한 입, 모레는 두 입. 그렇게 해도 괜찮아. 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호떡을 코앞에 가져다 댔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달콤한 향이 코를 채웠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다. 해나는 계속 지켜보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채우는 몇 번이고 냄새를 맡았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종이를 조금 벗겼다. 호떡의 갈색 표면이 드러났다. 김이 피어올랐다. 채우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다. 따뜻했다. 제이는 숨을 죽인 채 지켜봤다. 성준도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민주는 뒤에서 조용히 관찰했다. 태석은 손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이었다. 해나는 트럭 안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채우야,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도 돼. 누나는 괜찮아. 채우는 호떡을 바라보다가 작은 조각을 떼어냈다. 그리고 입 가까이 가져갔다. 하지만 입에 넣지는 못했다. 손이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작게 울기 시작했다. 제이가 얼른 채우를 안아 올렸다. 채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호떡을 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해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해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이는 채우를 달래며 고개를 들어 해나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괜히 폐만 끼치네요. 아니에요. 전혀 폐 안 끼쳐요. 해나는 트럭 안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넸다. 이걸로 닦아주세요. 제이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받아들고 채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채우는 천천히 울음을 그쳤다. 하지만 여전히 호떡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해나는 그것을 보며 말했다. 채우야, 그거 갖고 집에 가도 돼. 나중에 먹고 싶으면 먹어. 채우는 호떡을 꼭 껴안았다. 마치 소중한 것을 지키듯이. 제이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일행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채우는 제이의 품에 안긴 채 뒤를 돌아보며 해나를 바라봤다. 해나는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채우도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해나는 트럭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무엇이 저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해나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저 아이를 돕고 싶다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 며칠이 지났다. 채우는 매일 밤 트럭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냄새만 맡고 갔지만 점점 한 입씩 먹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반 개를 먹고 또 어느 날은 한 개를 다 먹었다. 제이와 성준의 얼굴에는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다.
해나는 채우와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친해졌다. 아이는 해나를 호떡 누나라고 불렀다. 해나는 그 호칭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채우가 트럭 앞에서 활짝 웃었다. 처음으로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해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누나, 호떡은 어떻게 만들어요? 채우의 질문에 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철판 위에 반죽을 가리켰다.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철판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럼 아래쪽이 먼저 익잖아. 그때 주걱으로 살짝 눌러주면 넓어지면서 골고루 익어. 채우는 눈을 반짝이며 철판을 들여다봤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며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신기했다. 해나는 주걱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속이야. 흑설탕을 넣는 타이밍이 딱 맞아야 해. 너무 일찍 넣으면 다 녹아버리고 너무 늦으면 덜 녹거든. 그럼 언제 넣어요? 바로 지금. 해나는 반죽의 중앙을 살짝 갈라 흑설탕을 넣었다. 그리고 재빨리 반죽을 접어봉했다. 설탕이 철판의 열기를 만나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녹기 시작했다. 달콤한 냄새가 더욱 진하게 퍼져나갔다. 와, 채우는 감탄했다. 제이는 옆에서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몇 주 전만 해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저 붉은 트럭, 그리고 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아가씨 덕분이었다. 해나는 완성된 호떡을 종이에 싸서 채우에게 건넸다. 자, 오늘 것도 완성. 조심해서 먹어. 채우는 호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다. 흑설탕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며 단맛을 퍼뜨렸다. 채우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다. 이제는 먹는 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해나는 철판을 닦아내며 물었다. 채우야, 누나가 다음에 다른 맛도 만들어줄까? 견과류 넣은 것도 있고 치즈 넣은 것도 있어. 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 왜? 이게 엄마 냄새 같아요. 제이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채우는 친엄마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6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엄마. 채우가 3살 때였다. 제이가 새엄마로 들어왔고 제이는 채우를 친딸처럼 사랑했지만 아이는 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식사 거부가 시작된 것도 최근이었다. 해나는 채우의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렇구나. 그럼 누나가 계속 이 맛으로 만들어줄게. 성주는 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태석은 손녀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다. 민주는 그런 회장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채우는 해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누나, 나도 호떡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럼 한번 해볼까? 해나는 작은 반죽 하나를 떼어내 채우에게 건넸다. 자, 이렇게 손으로 동그랗게 만들어봐. 채우는 작은 손으로 반죽을 주물럭거렸다. 반죽은 끈적거렸지만 점차 모양을 갖춰갔다. 제이는 옆에서 카메라를 꺼내 그 모습을 찍었다. 성준도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다.
태석은 손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와, 잘하는데? 이제 철판에 올려볼까? 해나는 채우의 손을 잡고 함께 반죽을 철판 위에 올렸다. 반죽이 열기를 만나 지글거리기 시작했다. 채우는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이제 주걱으로 살짝 눌러줄 거야. 누나랑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은 함께 주걱을 잡고 반죽을 눌렀다. 반죽이 넓게 펴지며 황금빛으로 변했다. 채우는 까르르 웃었다. 재밌어요. 그치? 재밌지? 해나는 흑설탕을 채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자, 이제 이걸 가운데 넣어볼까? 채우는 조심스럽게 설탕을 반죽 위에 뿌렸다. 해나가 재빨리 반죽을 접어봉했다. 설탕이 녹아내리며 달콤한 향이 피어올랐다. 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 채우가 만든 호떡이야. 완성된 호떡을 종이에 싸서 채우에게 건네자 아이는 그것을 소중하게 양손으로 받아들었다. 이거 엄마 아빠 할아버지랑 같이 먹을래요. 제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성준도 목이 메었다. 태석은 손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채우는 호떡을 들고 가족들에게 달려가 말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내가 만든 거예요. 같이 먹어요. 네 사람은 호떡을 나눠 먹었다. 맛은 해나가 만든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호떡보다 달콤했다. 채우는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제이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해나는 트럭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한 가족을 다시 웃게 만들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 그날 밤 채우는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해나 이야기를 했다. 누나는 정말 착해요. 그리고 호떡도 너무 맛있어요. 나도 커서 누나처럼 될 거예요. 제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채우도 누나처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렴. 차 안에서 태석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저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저렇게 채우를 따뜻하게 대해줄까? 그리고 왜 자꾸만 옛 기억이 떠오르는 걸까? 민주는 조수석에 앉아 태석을 힐끔 바라봤다.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태석의 목소리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채우는 호떡을 먹으며 계속해나 이야기를 했다. 잠들기 전까지도 호떡 누나라는 말을 반복했다. 제이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성준과 태석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 채우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다 저 아가씨 덕분이지.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 무슨 옛날 생각이세요? 성준이 물었지만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날 밤 태석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계속 해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얼굴과 겹쳐지는 또 다른 얼굴. 까맣고 긴 머리, 환한 미소, 그리고 따뜻한 눈빛. 강미정. 태석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지만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해나는 두꺼운 패딩 대신 가벼운 점퍼를 입고 트럭에 나왔다. 그리고 매일 쓰고 다니던 털모자도 벗어두었다. 채우는 이제 훨씬 건강해졌다. 걸음걸이도 힘차졌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다. 아이는 제이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왔다.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누나, 나왔어요. 채우 왔구나. 오늘도 호떡 먹으러 왔어? 네. 오늘은 2개 먹을 거예요. 2개? 우와, 우리 채우 많이 컸네. 해나는 반죽을 준비하며 활짝 웃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아서인지 기분도 한결 가벼웠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털모자가 없으니 긴 생머리가 드러났다. 채우는 트럭 창문 앞에 서서 해나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갑자기 멈칫했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해나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까만 머리, 환한 미소, 따뜻한 눈빛. 채우는 천천히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누나. 응? 왜?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해나는 반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제이는 채우를 내려다보며 눈을 깜빡였다. 성주는 뒤에서 딸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태석은 굳어버렸다. 뭐라고? 제이가 물었지만 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해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해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엄마랑 비슷해? 네, 아주 똑같아요. 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이는 해나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털모자를 늘 쓰고 있어서 머리 모양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태석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해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긴 생머리, 깨끗한 이마, 또렷한 눈매. 태석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너무나 닮았다. 강미정과, 아니,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젊은 시절의 미정을 보는 것 같았다. 저기, 태석이 입을 열려는 순간 해나가 먼저 말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호떡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해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재빨리 반죽을 철판에 올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무슨 의미인 걸까? 해나는 혼란스러웠다. 채우는 여전히 해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누나, 우리 엄마 사진 보여줄까요? 정말 똑같아요. 아, 아니야. 괜찮아. 누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해나는 서둘러 호떡을 완성해 건넸다. 채우는 호떡을 받아들고도 계속 해나를 바라봤다. 제이는 딸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채우야, 너무 쳐다보면 누나가 부담스러워. 이제 호떡 먹자. 하지만, 채우야. 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채우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해나를 보는 시선은 여전했다. 일행은 벤치에 앉아 호떡을 먹었다. 채우는 먹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해나를 바라봤다. 태석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오래전, 40년 전, 미정이 만들어준 호떡? 그 맛과 똑같았다. 태석은 손에 든 호떡을 내려다봤다.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준이 물었지만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호떡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런 회장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채우는 계속해나 이야기를 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채우야, 그냥 비슷한 거야.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많아. 제이가 설명했지만 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아요. 사진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태석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태석은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집에 도착한 후 태석은 서재로 들어갔다.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중 한 장 미정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태석은 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까만 긴 머리, 환한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오늘 본 해나의 얼굴. 태석은 숨이 막혔다. 너무나 닮았다. 아니, 거의 똑같았다. 미정아. 태석은 작게 중얼거렸다. 사진 속 미정은 웃고 있었다. 21살의 미정. 대학생이었던 그녀. 그 미소를 보며 태석은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고 천천히 덮었다. 다음 날 태석은 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저 호떡 트럭 주인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호떡 트럭 주인요? 네. 이름, 가족관계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조용히요. 알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의 표정이 심각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태석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채우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엄마, 호떡 누나 정말 우리 엄마 닮았어요. 사진이랑 똑같아요. 제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하지만 채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중얼거렸다.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제이는 아이를 재우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는 성준이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이는 남편 옆에 앉았다. 여보, 채우가 자꾸 저 아가씨 이야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준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조금 신경 쓰이긴 해. 혹시 정말 유나 씨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유나. 채우의 친모. 성준의 첫 번째 아내. 6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 제이의 질문에 성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도 뭔가 이상하게 반응하시던데.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틀 후 민준이 서류 봉투를 들고 태석의 서재를 찾았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태석은 그 표정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보세요. 민주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석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첫 장에는 기본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름 정혜나, 출생년도 2003년, 직업 프리랜서 호떡 트럭 운영, 편의점 아르바이트, 현 거주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원룸. 태석의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두려워하던 문장을 발견했다. 모친 강미정, 2003년 사망, 향년 35세 마이너스 해나, 생후 6개월 시 병환으로 작고, 부친 미기재, 법적 보호자 이모 정숙희. 태석은 서류를 쥔 채 굳어버렸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 강미정 씨는 회장님께서 대학 시절. 알아요.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강미정. 그는 그 이름을 4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다. 대학 시절 그녀는 태석에게 전부였다. 밝고 따뜻한 성격, 남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씨, 그리고 요리에 대한 열정. 미정은 언제나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태석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석의 집안은 대대로 이어온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켜야 했고 아버지는 미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석은 버티려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압박과 사업상의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미정에게 이별을 고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했다. 미정은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요. 오빠는 오빠의 길을 가세요. 저도 제 길을 갈게요. 그 후 태석은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성준이 태어났다. 그리고 손녀 채우가 태어났다. 그동안 태석은 미정을 찾으려 애썼다. 연락처도 바뀌었고 그녀가 살던 집도 비어 있었다. 아무리 찾아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태석은 미정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서류는 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미정은 2003년에 세상을 떠났다. 딸을 낳고 6개월 후 병환으로. 그리고 딸을 남겼다. 정혜나라는 이름의 딸을.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몰랐어요. 그녀가 아이를 낳았는지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지도. 회장님,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던 일이잖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찾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조금만 더 버텼다면. 태석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민주는 조용히 서 있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진정된 것 같았다. 민준 씨, 저 아이에 대해 더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태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제 딸인지.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DNA 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지만 저 아이가 동의해야 합니다. 몰래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그래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었다. 며칠 후 태석은 다시 호떡 트럭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밤늦은 시간 손님이 거의 없을 때였다. 해나는 트럭 안에서 철판을 닦고 있었다. 태석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호떡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해나는 반죽을 꺼내 철판 위에 올렸다. 태석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미정을 닮았다. 손놀림까지도. 태석의 가슴이 저렸다. 저기. 태석이 입을 열었다. 해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해나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태석을 바라봤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왜 그러시죠? 아, 그냥 우리 손녀가 자꾸 어머니 닮았다고 해서요.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강미정이요. 제 어머니 이름은 강미정이에요. 그 순간 태석은 숨이 막혔다. 직접 듣는 것과 서류로 보는 것은 달랐다. 그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해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다. 태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호떡 나왔어요. 해나는 완성된 호떡을 건넸다. 태석은 그것을 받아들고 돈을 건넸다. 해나는 거스름 돈을 주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다. 태석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태석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해나는 다시 철판을 닦고 있었다. 태석은 손에 든 호떡을 바라봤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석은 작게 중얼거렸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는 호떡을 꼭 쥐고 천천히 걸어갔다. 일주일 후 민준이 서류 봉투를 들고 태석의 서재를 찾았다. 태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오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 저 아이에 대해 더 알아봤나요? 네, 회장님. 그런데 민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해나 양희 회장님의 친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직접 말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민주는 서류를 펼쳤다. 태석은 그것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려왔다.
해나는 관악구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월세는 50만 원.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호떡 트럭을 운영했다. 수입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거기서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게다가 이모의 병원비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이모라는 분은 누구죠? 강미정 씨의 동생입니다. 해나 양을 어릴 때부터 키운 분인데 현재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입니다. 해나 양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석은 서류를 꼭 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미정의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호떡을 팔면서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모의 병원비까지 부담하면서 내가 뭘 해야 할까요? 태석은 중얼거렸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태석은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해나가 살고 있는 원룸의 사진도 있었다. 낡고 작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계단. 태석은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은 넓은 저택에서 살면서 미정의 딸은 좁은 원룸에서 생활비를 걱정하며 살고 있다니. 그날 밤 태석은 다시 호떡 트럭을 찾았다. 혼자였다. 밤늦은 시간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해나는 트럭 안에서 철판을 닦고 있었다. 태석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네. 호떡 하나 주세요. 해나는 반죽을 꺼내 철판 위에 올렸다. 태석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는 확신했다. 저 아이가 미정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딸일 것이라는 것을. 저기 태석이 입을 열었다. 해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혹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해나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태석을 바라봤다.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모릅니다. 이모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냥 엄마가 날 낳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아요. 해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호떡 나왔어요. 해나는 차갑게 호떡을 건넸다. 태석은 그것을 받아들고 돈을 건넸다. 두 사람의 손이 또다시 스쳤다. 태석은 그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태석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호떡을 꼭 쥐고 걸었다. 멀리서 트럭의 불빛이 작아져 갔다. 차에 올라탄 태석은 호떡을 펼쳤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다. 미정아, 미안해.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밤은 깊어갔고 태석은 차 안에서 홀로 울었다. 차창 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다음 날
태석은 민준에게 지시를 내렸다. 해나 양의 이모분 병원비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제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해나 양의 원룸 월세도 1년치를 미리 납부해 주세요. 역시 익명으로요.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해나 양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의심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직은 진실을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해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태석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딸일 가능성이 높은 아이를 찾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그날 밤 채우는 또다시 호떡을 먹으러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다. 제이는 태석을 바라봤다. 아버님,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채우가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한 번만 더 가요. 채우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세 사람은 트럭을 찾았다. 해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태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미소가 조금 굳어졌다. 어젯밤의 질문 때문이었다. 채우는 호떡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제이는 딸을 보며 웃었다. 성준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태석은 조용히 해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정의 딸, 자신의 딸일 수도 있는 아이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혹시 저 아가씨랑 무슨 관계 있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자꾸 저 아이를 쳐다보시는 게 뭔가 이상해요.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제이는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님,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해나는 트럭에서 평소처럼 호떡을 팔고 있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철판을 닦아내며 라디오를 들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때 누군가 트럭 앞에 섰다. 해나는 고개를 들었다. 태석이었다. 혼자였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표정이 더욱 무거웠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호떡 하나 주세요. 해나는 반죽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태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혹시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해나는 조심스럽게 반죽을 철판 위에 올렸다. 태석은 창문 너머로 그 과정을 지켜봤다. 미정이 호떡을 만들던 모습이 떠올랐다. 똑같은 손놀림, 똑같은 정성. 저기 태석이 입을 열었다. 해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내 어머니 강미정 씨 맞죠? 해나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태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왜 자꾸 우리 엄마에 대해 물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그는 입술을 떨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알았어요. 오래전에. 해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주걱을 내려놓고 태석을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 시절 나는 강미정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해나는 숨이 막혔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그럼 할아버지가 나는 너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해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태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 미정이 아이를 낳았는지도, 너를 낳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는지도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해나는 뒷걸음질 쳤다. 트럭 안쪽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가빠졌다. 거짓말이죠? 확실하게 알려면 검사가 필요해. 하지만 너와 내 어머니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나는 확신하게 됐어. 너는 아마도 내 딸일 거야. 태석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창문 너머로 내밀었다. 원한다면 DNA 검사를 해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해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윤태석 -3덕그룹 회장. 그녀는 명함을 쥔 채 눈물을 흘렸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세요? 왜 그때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해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어. 나는 비겁했어. 집안의 압박에, 사업의 위기에 무릎을 꿇었어. 미정을 버렸어.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너도 버린 거야. 나는 최악의 사람이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 날 낳고 아픈 몸으로 날 키우려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이모 말로는 엄마가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대요. 아마 그게 할아버지였겠죠. 태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해나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22년 동안 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될까?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해나는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 검사를 할지 말지도 내가 결정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를게. 저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리고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뭐든지 도와줄게. 해나는 명함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해나는 트럭 안에 혼자 남았다. 명함을 바라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해나는 더 이상 호떡을 팔지 못했다. 트럭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좁은 원룸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버지일 수도 있는 사람. 22년 동안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해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나야, 왜? 이 늦은 시간에. 이모, 저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해나는 계속 물었다. 이모, 엄마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알고 있죠? 말해주세요. 해나야. 제발요, 이모.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이모는 긴 한숨을 쉬었다. 윤태석? 내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이름이 윤태석이야. 해나는 숨이 막혔다. 명함에 적힌 이름과 똑같았다. 엄마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미치도록 사랑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집안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너희 엄마를 떠났어. 그리고 내 엄마는 혼자 너를 낳았고 아픈 몸으로 너를 키우려다 결국 세상을 떠났어. 해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모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해나야, 그 사람을 만났니?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도 모르겠어요, 이모.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천천히 생각해.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이모.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해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한편 태석은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핸들을 꼭 쥔 채 앞을 바라봤다. 드디어 말했다. 진실을.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성준이었다. 태석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디세요? 왜 이렇게 늦어요? 미안하다. 급한 일이 있어서 곧 들어갈게.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태석은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트럭 앞에 남아 있었다. 딸일 수도 있는 아이와 함께. 집에 도착한 태석은 서재로 들어갔다. 제이가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구나. 제이는 문 밖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섰다.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준비되면 말할 것이라고 믿었다. 태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미정아, 나 잘한 거 맞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차가운 밤바람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해나는 그동안 트럭을 나가지 못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겨우 나갔을 뿐 밤에는 원룸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다. 이모와 몇 번 더 통화했고 어머니의 일기장도 읽어봤다. 그 안에는 윤태석이라는 이름이 가득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그리워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해나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엄마를 버렸냐고, 왜 지금에야 나타났냐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석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 저것이 연기일까? 아니면 정말 몰랐던 것일까? 채우에게서도 여러 번 전화가 왔다. 제이의 목소리였다.
해나 씨, 요즘 트럭 안 나오시나요? 채우가 자꾸 보고 싶다고 해서요. 죄송해요.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곧 나갈게요. 그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채우한테 잘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해나는 한숨을 쉬었다. 채우, 그 밝은 아이. 그런데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니. 세상은 참 좁았다. 어느 날 오후 해나의 원룸 초인종이 울렸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해나 씨. 저는 회장님의 비서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요? 회장님 개인 사무실입니다. 조용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1시간 후 해나는 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도착했다. 민준이 안내한 곳은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다. 태석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나가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다. 와줘서 고마워.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해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태석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앉아. 편하게. 해나는 소파에 앉았다. 태석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차를 내온 후 조용히 방을 나갔다. 먼저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 해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석은 말을 이었다. 나는 미정을 정말 사랑했어. 대학 시절 그녀는 내 전부였어. 하지만 집안의 압박이 너무 심했어. 아버지는 사업을 위해 특정 집안과의 결혼을 강요했고 내가 거부하자 사업을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했어. 태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비겁했어.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협박에 무릎을 꿇었어. 미정에게 이별을 고하고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어. 그게 변명이 되나요? 해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변명이 안 돼. 나는 용기가 없었어. 미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됐어. 엄마는 혼자 저를 낳고 아픈 몸으로 저를 키우려다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겨우 6개월이었을 때요. 이모 말로는 엄마가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오빠 오빠 하면서.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나도 울먹였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다 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해나는 그런 태석을 바라봤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 미정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대로 두지 않았을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정을 찾았을 거야. 그리고 너를 데려왔을 거야. 태석은 눈물을 닦아내며 해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 만약 검사를 해서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아버지로서. 해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아빠가 필요 없었어요. 이모가 있었고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요. 알아.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죠? 왜 이렇게 울컥하는 거죠? 해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태석은 천천히 일어나 해나 옆에 앉았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울어도 돼. 얼마든지 울어도 돼. 해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태석의 품에 안겨 울었다. 22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 궁금증,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태석도 해나를 꼭 안으며 울었다. 늦게나마 만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딸일 가능성이 높은 아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었다. 해나는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저는 검사를 하고 싶어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정말? 네. 이렇게 궁금한 채로 살 수는 없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검사를 하자.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알게 됐어. 조사하셨군요.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 했어. 태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모분의 병원비, 그리고 내 월세. 익명으로 도움을 줬어. 거부하지 마. 이건 미정에 대한 내 마지막 도리야.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알아. 그래서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꿈이 있니? 해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엄마처럼. 그리고 작은 가게를 차려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태석의 눈이 빛났다. 좋아. 내가 지원해줄게. 요리학원 등록금도, 가게 창업 자금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 실력으로 성공해야 해. 내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야.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보는 밝은 미소였다. 그럼 그렇게 하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 가자. 서두르지 않아도 돼. 감사합니다. 해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태석은 해나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DNA 검사 결과는 태석의 예상대로였다. 해나는 정말 그의 딸이었다. 북권 확률 99.99%. 두 사람은 그 결과를 보며 함께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녀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해나의 작은 카페 밤호떡 이야기가 문을 열었다.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가득했다. 벽에는 강미정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해나는 매일 그 사진에 인사를 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게요. 그리고 아빠를 만났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요. 카페는 금세 입소문을 탔다. 해나의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미소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특히 호떡은 최고의 인기 메뉴였다.
달콤한 향이 거리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그 냄새를 따라 카페를 찾아왔다. 채우는 카페의 단골이 되었다. 학교가 끝나면 거의 매일 들렀다. 해나는 채우를 위해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뒀다.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간식들. 누나, 오늘은 뭐 만들었어요? 오늘은 단호박 호떡이야. 채우 건강에 좋을 거야. 와, 맛있겠다. 채우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다. 해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제이도 자주 카페를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해나와 가까워졌다. 해나 씨,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며칠 후 태석과 제이, 성주는 채우를 데리고 카페를 찾았다.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분위기였다. 채우는 무언가 느낀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채우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태석이 입을 열었다. 채우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뭐예요? 해나 누나가 사실은 할아버지의 딸이야. 그러니까 너의 고모가 되는 거지. 채우의 눈이 커졌다. 해나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다시 해나를 봤다. 진짜요? 응, 진짜야. 와, 그럼 누나가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이제 가족이야. 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해나에게 달려갔다. 해나를 꼭 껴안았다. 좋아요. 누나 우리 가족 돼요. 이제 맨날 볼 수 있어요. 해나는 채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태석과 제이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성준도 따뜻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그런데 채우야. 해나가 말했다. 이제부터 누나가 아니라 고모라고 불러줄래? 고모. 응.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좋아요. 고모. 채우는 환하게 웃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태석은 재단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발표했다. 저의 딸 정혜나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그녀는 재단의 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들은 놀랐지만 박수를 쳤다. 해나는 긴장한 얼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혜나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태석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몇 달 후 재단의 요리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해나는 매주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해나를 따랐고 그녀의 수업을 기다렸다. 오늘은 호떡을 만들 거예요. 누가 한번 해볼래요? 저요.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었다. 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한 명 한 명 가르쳤다. 반죽을 치대는 법, 설탕을 넣는 타이밍, 주걱으로 누르는 힘 조절. 아이들은 신기한 듯 따라했다. 와, 선생님, 제가 만든 호떡이에요. 잘했어. 정말 맛있겠다. 해나는 아이를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어머니 강미정이 떠올랐다. 엄마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을까? 해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카페 밤호떡 이야기는 날로 번창했다.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해나의 따뜻한 미소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은 더욱 해나를 응원했다. 어느 겨울밤
카페 문이 열리고 태석이 들어왔다. 손에는 큰 액자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열어봐. 해나는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태석, 해나, 채우, 그리고 제이. 카페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이가 몰래 찍었어. 액자에 넣어서 카페에 걸어두라고. 해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너를 다시 찾을 수 있어서. 두 사람은 껴안았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거리를 덮었다. 그날 밤 카페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다. 태석, 제이, 성준, 채우, 민준, 그리고 해나의 이모까지. 해나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호떡을 준비했다.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호떡? 자, 다들 드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채우가 먼저 말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네요. 이게 미정 언니의 레시피인가요? 네. 이모가 물려주신 엄마의 레시피예요. 태석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이 맛. 40년 전 미정이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이었다. 미정아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을 남겨줘서. 해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태석도 딸의 손을 꼭 쥐었다. 제이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성준도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봤다. 채우는 호떡을 먹으며 까르르 웃었다. 이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민주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카페 벽에는 강미정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처럼. 해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그리고 아빠를 만났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요.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됐어요. 눈은 계속 내렸다. 카페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22년 넘게 떨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다. 불완전했지만 따뜻한 가족. 상처가 있었지만 서로를 보듬는 가족. 채우가 해나에게 물었다. 고모, 다음에는 뭐 만들어줄 거예요? 채우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줄게. 뭐가 좋아? 고모가 만드는 건 다 좋아요. 사람들은 웃었다. 해나도 환하게 웃었다. 태석은 딸의 웃음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조각을 되찾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카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쌓였고 카페 안에서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해나는 카운터에 서서 모두를 바라봤다. 아버지, 새어머니, 오빠, 조카,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들. 이들이 모두 자신의 가족이었다.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가족. 엄마 감사해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해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다가가 함께 웃었다. 밤호떡 트럭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다. 달콤한 향기는 여전히 거리를 채우고 있었고 그 향기를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해나의 카페 밤호떡 이야기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는 곳이었고 잃어버린 인연이 다시 만나는 곳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다. 겨울밤은 추웠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다. 가족들은 호떡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함께 치유할 가족이 있었다. 태석은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묘했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왔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 제이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시아버지가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성주는 아버지와 동생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채우는 호떡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고모가 생긴 것이 너무 좋았다. 해나는 모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외로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렇게 믿고 싶었다. 밤은 깊어갔고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카페 안의 따뜻한 불빛은 겨울밤을 환하게 밝혔다. 마치 희망의 빛처럼,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상처를 함께 보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밤호떡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달콤한 향기와 함께, 따뜻한 사랑과 함께.